자, 이제 526페이지에 오면 그 객관식 문제 있는데, 비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뒤에가 2007년 말이 아니고 2008년 말이에요. 연도가 하나 틀렸는데, 시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세무사 시험은 1분에 한 문제씩이니까 1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못 풀잖아요. 풀 수 있어요. 이게 1분에. 너에게로 나를 보낸 대법을 하면 풀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숫자는 다 맞아요. 뭐가 틀렸냐면, 동그라미 5번이 틀렸는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계산에서 처분 손실은 가산하고 처분이익은 차감한다 이렇게 되는데, 투자 활동할 때 가산하는 게 아니고 영업 활동 계산할 때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제일 앞에 두 글자가 틀린 거예요. 투자 그게. 그걸 영업이라고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사람들은 이제 계산부터 하는데, 계산부터 하면 안 돼요. 그냥 말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반은 말에서 틀려요. 이렇게 말이 주절주절 써 있는 것에 그냥 간단하게 그래요. 이런 문제 2분의 1은 계산은 다 맞고 말이 틀린 거예요. 이런 문제 2분의 1은 말은 다 맞고 계산이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 읽어보실 때는 그냥 말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한 5초만 풀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매도 관한 금융자산하고 건물 두 가지가 있으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우리가 자료에 주어진 모든 자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없는 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매도 관한 금융자산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매도 관한 금융자산이 자 기초에 54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63만 원으로 9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매도 관한 금융자산이 이렇게 9만 원 증가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매도 관한 금융자산 관련된 평가 손익이 있을 텐데,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2009년 중 매도 관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액 5만 원이 발생했으며 장부금액 6만 원의 매도 관한 금융자산을 팔았다. 근데 팔아버린 매도 관한 금융자산 관련된 평가액이 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평가액이 어떻게 됐어요? 평가액이 거기 보시면은 5만 원이 증가했고 결국은 평가액이 만 원이 감소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앞에 문제에서는 매도 관한 금융자산 평가액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줬는데 여기서는 그냥 변동분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도 관한 금융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 손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처분 손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처분 손익을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매도 관한 금융자산이 장부 금액이 6만 원이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장부 금액이 얼마야? 장부 금액이 매도 관한 금융자산 장부 금액이 왜 6만 원이죠? 6만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매도 관한 금융자산 평가액이 만 원이죠. 평가액이 만 원이에요. 평가액이 만 원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금액을 네팅하면 뭐가 돼요? 취득원가가 돼요. 언제나. 그렇죠? 매도 관한 금융자산과 평가손익을 네팅하면 언제나 취득원가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관한 금융자산 평가액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항상 뭐가 됐어요?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차이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이가 처분손익이죠. 처분손익이란 처분금액 마이너스 취득원가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래서 25,000원의 처분이익이 된 거예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직접. 그러면 여기다 처분이익이 25,000원이 됐죠. 이걸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주어지는 건 다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에서 어떤 개정 과목이 생길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챕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챕터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대차를 맞춰야 되죠. 대차를 맞춰야 되는데 돈 들어온 게 얼마인가? 75,000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여기 써지겠죠. 현금이 얼마 써지겠어요? 현금이 10만 원 이렇게 써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차가 딱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매도 관한 금융자산을 요번에 취득한 게 얼마냐면 10만 원치 취득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자 건물을 해보세요. 건물. 자, 건물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자, 건물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자,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 1번에 오면 자, 건물은 이제 85만원에서 83만원, 2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여기 이제 2만원이 감소했죠. 건물이 2만원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감가상각 노기액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4만원이 증가했어요. 감가상각 노기액이 4만원 이렇게 증가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2009년 중 취득원가 15만원의 건물을 8만원에 팔았는데 감가상각 노기액이 6만원 있었으니까 장부금액이 9만원짜리잖아요. 취득원가 15만원, 감가상각 노기액 6만원이니까 9만원이죠. 장부금액이. 장부금액 9만원짜리를 8만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손실이 만원이 계산됐을 거예요. 요걸 계산하셔야 돼요. 처분손실 만원. 자, 금액이 없는 거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도 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된다냐면 누계획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1월 1년제 감가상각 누계획에다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누계획이 이렇게 늘어나고 자, 처분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획이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감소한다. 자, 그러면 누계획이 1월 1일 현재가 얼마였었냐면 거기 보시면 20만 원이었는데 자, 12월 31일이 여기 24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처분할 때 얼마가 줄었는가 거기 나오잖아요. 가로 3번에 보시면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획이 6만 원이 있죠. 6만 원.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획이 6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했을 거다. 계산된다. 역산해서. 이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를 안 주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누계획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처분한 것을 빼면은 기말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서 하셔야 돼요? 유형지산 쪽에서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대차를 맞춰보시기만 하면 돼요. 대차를 맞출 때, 자, 현금이 얼마 들어갔죠? 기회당치 팔아서 8만 원의 현금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 나간 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19만 원이니까, 자, 13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언제나 유입과 유출액 중에 하나를 주면 네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잔액을 딱 쓰면 되죠. 그러면 거기는 답을 하나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매도 관한 금융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활동으로 낸 현금 흐름은 25,000원 유출이다. 매도 관한 금융자산에서 여기 보시면 두 개를 네팅하니까 25,000원 유출이잖아요. 1번 답이 맞는 거죠. 금액으로는. 자, 이번에 감가상각비 10만 원은 이렇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10만 원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감가상각비 10만 원 그것도 금액이 맞는 거죠. 거기 보면 당기순이익에 가산해야 된다. 그거 맞는 거예요. 별말 없으면 당기순이익은 그냥 세전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3번에 보면 건물과 관련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5만 원이다. 그런데 건물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여기 네팅하면 이게 5만 원이죠. 이렇게 유출이 이게 3번인 거예요. 이렇게. 자, 4번에 당해년도에 계상된 매도 관한 금융자산 평가액 5만 원은 투자활동으로 된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다. 수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차변에 매도 관한 금융자산, 대변에 매도 관한 금융자산 평가액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처분 손실 만 원과 처분이익 2만 5천 원인데 처분 손실 만 원 여기 있고 처분이익 2만 5천 원 여기 있잖아요. 이익은 차감하고 여기 손실이죠, 손실. 자, 손실은 가산하고 이익은 차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구해 보시면 돼요. 자, 조금만 연습을 해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한 며칠만 공부하면 그다음부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초를 기말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 되니까.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면 다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다 알면. 이 세상 보는 사람이 다 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송교가판을 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송교가판을 치던 중세 시대가 있었거든요. 90년대 이렇게 전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대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지방이었는데 특강을 하러 갔었어요. 특강을 갔었는데 저야 뭐 그때는 뭐 90년대 97년 뭐 이때쯤이니까 98년 때쯤이니까 강의하면 한 7명 오고 6명 오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사람도 안 와요. 불쌍했던 시절이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선배가 있어갖고 선배가 교수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강의를 하러 오겠냐고.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만 다들 이 코란을 보는데 뭐 사실은 부담스럽다. 내가 가면은 뭐 이 책으로 강의해달라 그럴 텐데 나도 내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 강의해달라 그럴 텐데 수험생들이 그러면 서로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만 그거는 자기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겠대요. 이제 지도교수니까 고시반 지도교수니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 책으로 하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또 거절하기 모아서 그냥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내려가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게 완전히 교인들이잖아요. 이렇게 교인들이라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때 막 서울에서는 이 책에서 다른 책으로 약간 바뀌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약간
뭐, 그 책이 누구 책인지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제 책은 아닌데 있었어요.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이 이제 군대 갔다가 막 갓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 책을 사서 이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뭐 제 책으로 한다 그래서 뭐 제 책을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죠.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에서는 다 이 책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 책으로 보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아니 선배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책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책으로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이 책으로 다 합격을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책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책으로 다 떨어졌어. 아니 물론 이 책으로 다 붙었죠. 하지만 이 책으로 다 떨어졌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 방법론이 아닌 거예요. 친구로 보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확 죽여버리고 싶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합격하고 친구가 떨어지잖아요. 나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나는 합격했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우린 친구예요. 이게 합격했는데 난 떨어졌어요. 우린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학년에 신입생활형이잖아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선배가 있어요. 1년 선배가 있어요. 고등학교 신입생활형이라는데 선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회계사 공부한다고 저하고 이제 동기가 둘이 있었거든요. 경영학과에 둘이 있었는데 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회계사 공부 해봐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관심이 있나요? 그때는 다 놀자판이니까. 그때는 80년대 다 놀자판이에요. 요즘은 들어오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게 뉴스 보니까 고대에서 김연아를 고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욕 무진장 얻어먹더만요. 아무튼 가지가지들 해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김연아가 뭐 거기 학교는 교정을 밟아봤어요. 뭘 했어요. 그쵸? 그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군포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었어요. 예?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아니 김포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곧바로 군포로 갔겠죠. 군포 수리고등학교 나왔다니까.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놀자파니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저는 4학년 때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대학원 1학년이잖아요.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문회 분위기는 영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동문회 분위기는 다 이 선배에 대해서 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제. 야, 너는 됐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런다. 야, 너는 걔는 뭐하니?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이 위에 선배들이. 이 선배는 아주 그냥 거지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걔. 야, 걔는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더니 여태까지 도대체 뭐 했니? 벌써 5년이 지나도록.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이 선배는 대학원 2학년 된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보는데 저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저도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선배가 아니기로 하고 이렇게 옆에 가고 그 선배는 저기서 날 보면은 왠지 피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이 선배가 합격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선후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딱 가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현금으로는 어떻게 하니? 그러면 몰라 난. 이 거지 같은 걸 해줘갖고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데 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해요, 이게. 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현금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긴 찍어야지. 그냥 찍기로 했어. 그 사람이 좋은 얘기는 하나 해주더라. 10문제 남기라 그러더라. 거기에 현금으로 표 문제를 남기기로 했어.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래? 야, 너 안 됐다. 나는 티기 작법 잘하고 있는데. 그럼 잘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일로 와봐봐. 현금으로 표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이제 거지 같은 놈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얘기해야 돼요. 나도 몰랐는데 요즘 내가 현금으로 표 방법 내서 새로운 방법을 내가 알게 됐어. 그걸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잘 풀리더라. 나도 잘 반신반의했는데 요번에 2차 시험 볼 때 겨우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마디 툭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야, 친구야 고맙다. 우정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절친이 되는 거죠. 절친. 세상은 냉혹한 거예요. 그렇게.
자, 해보세요. 이게 한 며칠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확 찢어버려요. 그래야 안 보게 되잖아요, 이게. 자, 이제 다음에 보시면 545페이지 오면 23장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보론에 있는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고 거기 23장의 개요는 보고기간 후 사건, 중간재무 보고, 재무제표 분석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중간재무 보고도 자주 나오고 재무제표 분석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545페이지 보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545페이지 보면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자, 이렇게 1년이 쭉 지나가면 보고기간 말이에요. 여기 12월 31일이 보고기간 말이에요. 이때부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이라는 게 있다는 게요. 발행 승인일. 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까지의 이 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발생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12월 30일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되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그게 이제 545페이지 그림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수정을 요하는 사건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서 추정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뒤에 가보시면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거기 547페이지에 오면은 3번에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547페이지에 있죠.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 2, 3, 4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이 있잖아요. 보고기간 후에 매출처 파산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2월 30일 현재로 우리는 B사에 대해서 매출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B사에 대한 매출 채권이 100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12월 30일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요 사이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부도가 나니까 요 100원 중에서 회수할 수 못할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12월 31일자로 돌아가서 대손 충당금을 한 80원 정도 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12월 31일 현재 여기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부도가 이때 났을 뿐이지 이날 현재로 대손을 추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추정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이때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한 80원 정도 되는 걸.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자꾸 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답은 어디냐면 그 밑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걔가 답이에요. 회계사 시험에서 두 번 냈어요. 2004, 2008 이게 두 번 냈다. 아닌가? 2000 뭐 이렇게 냈어요. 아무튼 아닌가? 2003, 2005 아무튼 냈어요. 냈는데 수정을 요하지 않는 잠정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닌 것은 적어냈다고요. 그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을 둘 수 있다. 이거 말 있죠? 걔가 답이에요. 아니, 걔를 찾으세요.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 투자자산이 뭐냐면 주식 같은 게 주식. 그렇죠? 매동하는 금융자산 이런 건데 이날 현재로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원의 주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정가치가. 근데 이후에 공정가치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 변하는 건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답은 항상 얘예요. 여기서 두 번 냈는데 다 답이 얘예요. 그래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기는 5가지 중에서도 4개를 보기로 놓고 하나는 항상 얘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답이 얘예요. 객관식 강의 할 때 그냥 얘예요. 답이 이거 끝내요. 어차피 객관식인데요. 뭘 내겠어요. 걔를 내지. 왜냐하면 다른 걸 내면은 출제도 잘 몰라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준에 있는 걸 똑같이 낸다고요. 네? 나중에 이제 객관식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말하면 돼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있고 안 하는 사건이 있구나. 이런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하는 건데 546페이지에 오면 거기 보면 주절주절 써놨어요.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기준서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국제기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씩 써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 두 번째 문단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죠. 예를 들어 경영진은 2월 28일 날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초안을 완성했고 3월 18일 날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했으며 3월 19일 날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했고 4월 1일 날 재무제표를 주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고 5월 15일 날 정기주총회를 열었고 5월 17일 날 감독기관에 제출했다.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 언제냐? 그렇죠. 3월 18일이라는 얘기야. 거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한 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놈의 주총을 5월 15일 날 열어요. 3월 말까지 열어야 되는데 국제기준은 전 세계 300여 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린랜드 이런 데서는 주총을 여는데 눈 녹으면 이렇게 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 녹으면 그러면 한 6개월 후에 열고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강 유역이 어떤 나라를 보시면 아마존강에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그 우기에는 못 모이죠. 그 이제 건기에 모여야 되니까 6개월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나. 근데 국제기준은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기준이니까 실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감안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죠? 이사회 승인이다.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이사회에서. 자, 그 얘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548페이지에 오시면, 자, 5번에 배당금이 있는데, 자, 배당금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했죠. 보고기간 말에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배당을 선언하는 날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쏘는 거예요. 5번의 배당금이.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 현재로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 6번에 계속기업이 있는데, 자,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기업의 가정이 아니라면 뭐 다르게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서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되는 건데 객관식 문제집에서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별 얘기는 없고. 자, 549페이지면 중간재무보고가 있는데 이것도 객관식에서 나오는 건데 객관식에서 자주 내요. 중간재무보고를. 그러면 중간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뭘 작성하냐면은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돼요. 재무제표가 이렇게 길면 이렇게 됐죠. 자,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이 1년을 반으로 쪼개서 6월 30일 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기. 그 다음에 요거를 3월 30일이라고 9월 30일자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요거를 분기라고 한다고. 분기. 요것도 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3월 말, 9월 말을 분기라고 하고 6월 말을 반기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재무보고는 분기재무제표와 반기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중간재무보고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중간재무보고서는 549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재무보고는 재무보고서는 거의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거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자, 전체 재무제표는 어디 나와요? 재무제표 교준서 1001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01호에 뭐가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체 재무제표라고 한다고요. 근데 중간 재무제표는 이거를 그 요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재무제표라고 한다고요. 요약재무제표. 요약재무제표에서 요약을 하는데 요약재무제표요. 요약재무제표는 거기 보면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요약자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약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 그런 건 없어요. 요약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이 전체 재무제표는 좀 자세하게 쓰니까 그걸 더 요약해서 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 근데 주석을 쓸 때 제일 마지막으로 선별적 주석을 쓴다고. 선별적 주석. 선별적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 재무제표의 주석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다 쓰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별해서 중요한 것만 쓴다 그런 얘기예요. 다 쓰지 않아도 되고. 그게 선별적 주석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그림 23-2를 보시면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말하고 요약재무제표는 중간재무보고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말한다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공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연차 재무보고서를 직전 연차 재무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했다면 중간 재무보고서도 연결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재무제표가 전부 다 연결 재무제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는 당연히 연결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50페이지에 보면 선별적 주석이 있는데 뭐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다 읽으면 우리는 미쳐버려요. 네? 이걸 중요하지 않고 객관식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하실래요? 거기 보면 553페이지에 보면 거기부터 인식과 측정 3번 그거 다 해보실래요? 그걸? 예? 그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못해요.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요. 이게.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객관식 책에 가서 그냥 잠깐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준서 두꺼운 걸 다 읽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건 별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객관식 할 때 하시고 요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552페이지 오면 그림 23-3이 있는데 23-3에 있어서 중간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비교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나? 자, 비교 표시할 때 6월 말 범위는 12월 말 범위의 반기 재무제표를 얘기하면 자 이제 2009년도, 자 이제 2008년도 이렇게 비교 공시한다고요 이렇게. 자 재무상태표를 비교 공시할 때는 재무상태표는 6월 30일 현재로 공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12월 말 현재로 공시를 해요 비교 공시할 때. 얘는 6월 말인데 얘는 12월 말이에요 청기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적기간과 중간기간을 뼈로 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거죠.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게 1사분기, 이게 2사분기예요. 그 공시할 때 어떻게 공시해야 되냐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사분기를 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공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공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공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551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가로 4번에 보시면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인데 거의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누적기간은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중간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누적기간이라고 해요. 누적기간. 누적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전년도도 똑같은 기간을 비교 공시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의 두 가지는 어떻게 공시하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공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시하면 되죠. 자, 얘만 좀 특이하죠, 얘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얘가 직전 분기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도 특이하잖아요. 그런 걸 아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너무 많아서 그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앞에서 공부했던 걸 다 까먹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 객관식에서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 있는데 비율 분석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매년 반드시 비율은 한 문제씩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할 게 있느냐? 없어요. 다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557페이지 보면 유동 비율이 있죠. 뒤로 넘어가 보시면 당좌 비율이 있어요. 당좌 비율 바로 위에 보면 비율이 하나 있죠. 유동부채분의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목이 없잖아요? 제목이 없는 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문제를 내면은 558페이지 첫 번째 비율을 계산하라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건 문제를 못 내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는 건 어떤 비율을 계산하라 이런 거고, 제목이 없으면 그냥 주어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라 이렇게 준다고요. 그거 왜 넣어놨겠어요?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여기 있는 비율은 거의 대부분 시험에 다 나왔었던 거예요. 예? 매년 한 문제씩 내니까 회계사 한 문제, 세무사 한 문제 그러면은 1년에 몇 문제 나요? 2000년 들어서 벌써 20문제 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제 굉장히 많아요, 이거. 예? 그래서 비율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맞추는 거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비율을 외울 때 그냥 막 외우려면 뭐 지금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그냥 생각해보면 거기 그 당좌 비율 있죠? 558페이지 당좌 비율 있잖아요. 뭐 유동 비율을 해서도 좋아요. 앞에 557페이지 오면 유동 비율이 있는데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이렇게 됐잖아요. 유동자산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59페이지에 오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죠. 세전당기 순이익. 자, 이자 비용을 이자 전 세전 단기 순이익이 된 거예요. 이자 전 세전 단기 순이익이 된 거죠. 아무튼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5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총 자본이익률이 있어요. 총 자본이익률. 그건 이제 ROI라고 하는 건데 원가액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ROI는 뭐라냐면 자, 평균 총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이게 ROI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비율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인 듀퐁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아주 전설과 같은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561페이지에 오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게 거기 가로 2번에 있어요. 561페이지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이에요. 자, 평균 매출 채권분의 매출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그냥 궁금했던 점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울 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어차피 외우시는 건 각자 하셔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1차 시험 보기 전에 그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왜 어떤 건 평균이 있고 왜 어떤 건 평균이 없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책에다 한 놈도 써준 놈도 없는 거 이게. 먼 훗날 알게 됐죠. 우리는 자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고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계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변동이에요. 재무상태표는 변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12월 30일 현재 금액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 손익계산서 계정은 이만큼 변동을 나타내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마지막 금액 딱 하나만을 나타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쓰러지겠죠? 아니 한쪽만 받치면 이게 쓰러지잖아요. 이쪽도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하기말을 평균 내는 거예요. 얘가 별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비교하는 비율에서는 반드시 재무상태표가 평균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 외우실 때 평균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평균을 안 외워도 돼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평균을 까먹으면 무조건 틀리거든요. 시험장에 가서 비율부터 먼저 찾아요. 그래서 비율을 해서 비율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를 풀죠. 이걸 까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다 평균이에요. 재무상태표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비율들 중에서 평균자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것도 맨날 헷갈렸어요. 매출채권 회전율. 근데 이게 매출채권이 밑에 있는지 매출이 밑에 있는지 그게 맨날 헷갈렸다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알게 됐는데 황동규라고 하는 시인의 예?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라는 시집이 하나 있어요. 예? 시집이 있어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황동규, 아버지 황순원, 손아귀 그예요. 아버지는 유명하죠. 손아귀로. 근데 그 외에 우리는 아는 게 없죠. 손아귀 그리고 뭐야? 손아귀 하면 김장훈 생각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확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바퀴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매출채권이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게 밑에 있어야지 위에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바퀴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회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건 항상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굴러가잖아요. 아셨죠? 매출채권 회전이 돼요. 뒤에 재고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이 회전하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자, 나머지는 다 외우세요. 뭐 별 방법이 없으니까. 자,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에게는 자주 바뀌어요. 기준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가끔씩 이게 와야 돼요. 이게 학원 홈페이지로 들려야 돼요. 가끔씩 들려서 뭐가 바뀌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록도 내고 이러니까 정오표도 내고 그러니까 자 공부 잘 하세요. 자 조심해 가세요.